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52세 여성분이 보내주신 실화인데요. 20년 넘게 희생하며 살아온 삶이 한순간에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분노와 슬픔, 그리고 마지막엔 통쾌한 해방감까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박정혜 씨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세가 된 박정희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20년 넘게 전통 한복 맞춤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제 인생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날의 충격이 생생해서 이렇게라도 털어놓고 싶었어요. 저는 대학 동창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 이름은 이문호, 저보다 3살 많은 55세예요.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자신을 작가 지망생이라고 소개했어요. 정혜씨, 저는 언젠가 꼭 위대한 작가가 될 겁니다. 제 작품으로 세상을 바꿀 거예요. 그때의 남편 눈빛은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문학을 사랑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 저는 그런 남편에게 끌렸어요. 결혼 후 저는 친정어머니께 배운 한복 솜씨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월세도 겨우 낼 정도로 작은 가게였지만 하나하나 정성을 다하다 보니 조금씩 입소문이 났죠. 사모님, 이 한복 정말 곱네요. 바느질 하나하나가 예술이에요. 감사합니다. 한 땀 한 땀 마음을 담아 지었어요. 가게가 점점 커지면서 단골 손님들도 늘어났고 이제는 지역에서 꽤 유명한 한복집이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작가 생활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었죠. 정희야, 또 떨어졌어. 이번 문학상도. 괜찮아요, 여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잖아요. 내가 재능이 없나 봐. 너만 고생시키고.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분명 재능이 있어요. 단지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우리에겐 딸과 아들, 2명의 자녀가 있었고 가족의 생계는 온전히 제 몫이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자존심이 많이 상했나 봐요. 겉으로는 교양있고 지적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열등감이 가득했죠. 특히 제 가게가 잘 될수록 남편의 표정은 어두워졌어요. 여보, 내가 가게 일 좀 도와줄까? 정말요? 그럼 너무 좋죠. 결국 35살에 남편은 작가의 꿈을 접고 제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내의 사업을 돕는 멋진 남편이었지만 마음속으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매년 가을이면 남편은 꼭 일주일씩 문학 동호회 정기 모임에 다녀온다고 했거든요. 여보, 이번 주에 동호회 모임이 있어. 강원도 쪽에서 한다는데. 그래요? 가서 좋은 시간 보내고 와요. 고마워. 1년에 한 번뿐인 모임인데 당신이 이해해줘서 다행이야. 저는 그게 남편의 유일한 숨통이라고 생각했어요. 비록 작가는 못 됐지만 문학에 대한 열정만은 버리지 않았구나 싶어서 오히려 대견했죠. 20년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그 모임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 학예회가 있어도 제 생일이어도 그 모임만은 꼭 갔어요. 미안, 정희야. 1년에 한 번뿐인데. 괜찮아요. 당신에게도 자유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배려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2018년 가을이었습니다. 그 해도 어김없이 남편은 문학 동호회 모임을 간다며 짐을 쌌어요. 여보, 이번엔 속초 쪽이래. 단풍 구경도 하고 문학 토론도 한대. 조심해서 다녀와요. 날씨가 쌀쌀하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요. 걱정 마. 금방 갈게. 남편이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가게에서 신부 한복 가봉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박정혜 씨, 이문호 씨 보호자 되십니까? 저희는 강원도 영병원 응급실인데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분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응급수술 중이신데 가능한 빨리 오셔야 합니다. 저는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운전하는 내내 손이 떨려서 제발 무사하기만을 빌고 또 빌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막 수술을 마친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가요? 척추 4번, 5번이 완전히 손상됐습니다. 신경까지 손상돼서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다시는 못 걷는다는 말씀인가요?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 남편에게, 왜 하필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남편의 첫 마디는 이랬어요. 정희야, 미안해. 왜 미안해요?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나 다리가 안 느껴져. 아무것도 못 느껴. 그때부터 제 간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가게에서 일하고 저녁엔 병원으로 달려가 남편을 돌봤어요. 이 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주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마사지하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하나 싶어서 여보, 내가 짐만 되는구나. 차라리 나는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가 부부잖아요. 당신 없는 삶은 상상도 못해요. 딸이 27살, 아들이 24살. 두 아이 모두 독립할 나이였지만 아직 학생이었어요. 병원비며 생활비며 돈은 계속 벌어야 했죠. 6개월 후 남편은 퇴원했지만 완전한 휠체어 생활이었습니다. 집도 1층으로 이사하고 화장실도 장애인용으로 개조하고 모든 걸 바꿨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남편을 씻기고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꾸준한 재활치료와 제 간호 덕분인지 1년 8개월 만에 남편이 상체를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보, 봐요. 내 팔이 움직여요. 정말이에요? 오, 세상에.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하반신은 여전히 마비 상태였지만 혼자서 휠체어를 탈 수 있게 됐고 팔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어요. 심지어 손가락으로 컴퓨터 자판도 칠 수 있었죠. 재활의학과 교수님도 놀라워하셨어요. 이 정도 손상에서 이렇게 회복된 건 정말 드문 케이스입니다. 부인의 헌신적인 간호가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저는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내 사랑이, 내 정성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구나. 이제 좀 살만하겠구나 싶었죠. 남편도 조금씩 밝아졌어요. 가게 일도 컴퓨터로 도와주고 거래처 관리도 해주고 비록 예전 같진 않지만 우리는 다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다시 일어서면 꼭 보답할게. 당신이 해준 모든 것들.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가 부부잖아요. 하지만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작년 10월이었어요. 청주에 계신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언니,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이야. 저는 당황했어요. 남편을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거든요. 딸과 아들은 모두 학교 때문에 타지에 있고. 여보, 어떻게 하죠? 엄마가 걱정 말고 다녀와. 나는 괜찮아. 정말 괜찮겠어요? 혼자서. 당연하지. 이제 혼자서도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잖아. 장모님이 더 급해. 남편의 말에 안심하고 청주로 내려갔어요. 다행히 어머니는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아 위험한 고비는 넘기셨더라고요. 언니, 일단 위험한 상황은 넘겼대. 언니는 서울 올라가. 형부 혼자 계시잖아. 그래도 엄마 깨어나는 거 보고 우리가 있잖아. 형부가 더 걱정이야. 어서 가. 동생의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도착한 집 5시간 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왔죠. 밤 10시쯤 집에 도착했는데 이상하게 집이 조용했어요. 불도 꺼져 있고 남편이 벌써 잤나 싶었죠. 여보, 나왔어요. 대답이 없어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데
남편은 보이지 않았어요. 여보, 어디 있어요? 그때 침실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침실 문을 열자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아, 아니, 벌써 왔어? 내일 온다고 하지 않았어? 엄마가 괜찮으셔서 일찍 왔어요. 근데 왜 불도 안 켜고? 순간 이불 속에서 뭔가가 움직였어요. 남편의 다리가, 마비된 다리가 움직인 거예요. 여보, 방금 다리가 움직였어요. 다리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제가 기뻐서 이불을 확 젖혔는데 그 순간 저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불 속에 누군가 엎드려 있었어요. 젊은 여자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예요? 누구예요?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가게에서 5년째 일하던 직원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아? 너가 왜 여기? 지은이는 황급히 일어나며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사모님, 이게 아니에요. 사장님이 혼자 계셔서 저녁을 해드리려고. 저녁? 침대에서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이 말했어요. 정희야, 진정해. 내가 설명할게. 설명? 무슨 설명? 저는 직감적으로 남편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침대 밑에서 또 다른 핸드폰이 나왔죠. 비밀번호도 없는 그 폰을 열어보니 세상에, 거기엔 남편과 지은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3년 전 메시지. 문호 오빠, 이번 가을 여행 어디로 갈까? 속초 어때? 단풍도 예쁘고. 좋아. 근데 부인한테는 걱정 마. 늘 하던 대로 동호회 간다고 하면 돼. 3년 전. 그럼 남편이 사고 나기 전부터?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더 읽어내려갔어요. 사고 당일 오빠, 운전 조심해. 비도 오는데. 알았어. 우리 사랑하는 지은이 걱정 마. 그 사고, 그 끔찍한 사고가 이 여자와 함께 있다가 난 거였어요. 제가 20년 동안 속아왔던 거예요. 문학 동호회가 아니라 매년 이 여자와 불륜 여행을 갔던 거였죠.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희야, 들어봐. 사실은 뭐, 내가 당신 똥오줌 받아가며 간호할 때 이 여자 생각을 했단 말이야. 더 충격적인 건 최근 메시지들이었어요. 일주일 전, 오빠, 사모님이 가게 비법 야지 적어뒀대. 내가 알아볼게. 정희가 금고에 보관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나가면 대박 날 텐데. 오빠랑 나랑 새 가게 차리고. 조금만 기다려. 재산 분할 받으면 바로 시작하자. 제 눈앞이 캄캄했어요. 이 인간이 내 가게 비법까지 팔아먹으려고 했다니. 너희가 정말 인간이야. 지은이는 그새 옷을 주섬주섬 입고 도망가듯 나갔어요.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미안해. 정희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저는 그날 밤 남편의 모든 물건을 싸서 현관에 던져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죠. 어머니, 지금 당장 와서 아들 데려가세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아드님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것도 제 가게 직원이랑요. 사장 배신과 해방, 그리고 복수.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런데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하신 말씀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남자 구실은 하는구나.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하반신 마비인데도 여자가 따른다니 다행이네. 네가 아내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니 바람을 피운 거 아니겠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같은 여자인가, 같은 어머니인가 싶었죠. 어머니, 제가 3년 동안 어떻게 아들을 간병했는지 아세요? 똥오줌 받아내고 욕창 안 생기게 이 시간마다 돌려주고. 그게 아내가 할 일 아니야? 당연한 거지. 당연하다고요? 그럼 불륜도 당연한 건가요? 아들이 불구가 됐는데도 여자가 좋다는데 뭐가 문제야? 너도 좀 이해해줘야지. 저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로 남편을 시댁으로 보냈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요. 남편분이 장애가 있으신데도
소송이 가능할까 걱정이시죠? 네, 걱정 마세요. 상간녀와의 증거가 확실하고 경제활동도 가능한 상태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남편의 비밀 핸드폰에 있던 모든 메시지와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특히 제 가게 비법을 빼돌리려 했던 내용들도 빠짐없이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은 계속 사정했어요. 정희야,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이제 와서? 그 여자는 이미 떠났어. 이제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거죠? 간병이니? 남편은 심지어 우리 딸, 아들한테도 연락해서 엄마를 설득해달라고 했대요.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단호했죠.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저희는 엄마 편이에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자유로워지세요. 아이들의 말에 힘을 얻어 끝까지 소송을 진행했어요. 법정에서 남편은 눈물의 쇼를 펼쳤죠. 제가 불구가 되고 나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순간의 실수가 3년입니까? 정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발. 하지만 판사님은 제 손을 들어주셨어요. 피고의 분류는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입니다. 더구나 원고의 사업 비밀을 유출하려 한 정황도 있습니다. 이혼을 허가하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재산 분할은 40%를 남편에게 줘야 했지만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자유를 살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아깝지 않았으니까요. 상간녀 지은이한테도 위자료 소송을 했고 2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당연히 그 즉시 해고했고요. 올해 5월 드디어 이혼이 확정됐어요. 23년의 결혼 생활이 끝난 거죠.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절 원망했어요. 불구 아들을 버리는 몹쓸 년. 어머니가 잘 돌보세요. 전 이제 제 인생 살 겁니다. 이혼한 지 4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엔 허전하기도 하고 가끔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제 선택이 옳았다고요. 전 이제 새벽에 일어나 누군가를 씻길 필요도 없고 이 시간마다 알람 맞춰놓고 살 필요도 없어요. 가게는 여전히 잘 되고 있고 딸과 아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저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죠. 얼마 전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 응. 진짜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 52세. 아직 제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 진짜 시작인지도 모르죠.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서 드는 생각이 오늘은 무엇을 해볼까 하는 설렘이에요. 예전엔 남편 간병 스케줄부터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할 수 있어요. 한복 가게도 새로운 디자인으로 리뉴얼했어요.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모던 한복도 또 만들기 시작했고요. 무엇보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인 한복 디자인 강의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젊은 여성들에게 전통 바느질을 가르치고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예쁜 한복을 직접 만들 수 있다니 신기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합니다. 가끔 남편 소식을 들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론 요양원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은이란 여자는 진작에 발을 뺐다고 하고 참 아이러니하죠. 그 여자가 진정 남편을 사랑했다면 끝까지 책임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 건강할 때만 좋아했던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만 하고 계신가요? 때론 자신을 위한 선택도 필요합니다. 제가 20년을 돌본 사람은 저를 배신했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만은 않았어요. 적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로운 삶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딸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저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남편을 사랑하되 저 자신도 잃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제 딸은 제가 걸어온 길을 보고 배운 거겠죠. 이제 남은 인생은 오롯이 저를 위해 살 겁니다. 그게 제가 저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나이 52,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저를 찾은 것 같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라요.
자신을 위한 선택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모두 자신을 사랑하는 하루 보내세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도 끝은 시원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박정혜 씨의 용기 있는 결정이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희생과 헌신도 아름답지만 그것이 나를 잃어버리는 일이 되어선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지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면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내가 행복한지 말이에요.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이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